작년 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2017년 예산에 VIP라는 단어가 예산안에 540번이나 언급돼 이상해서 분석을 했더니 최순실 예산이었다는 걸 밝혔었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은 재하청의 재하청 혹은 위탁 사업구조라 누가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는 특징 역시 발견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문체부 하나만 따져도 16개 사업 3,200억대. 이런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없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나중에 청부 입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었습니다. 그 모든 게 VIP, 대통령 관심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는 2018년 예산 중 야당에 의해 보류 안건으로 지목된 사업들의 70%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들입니다. 교문이 보류 예산 중 80%가 대통령과제. 행안위는 8개 보류안 중에 8개 모두 소위 문재인표 예산. 현재 국회 보류안건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 전체가 국정과제 예산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VIP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류되는 중입니다.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꼴이 그렇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사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 심사인데. 예, 그렇죠. 국정과제, 소위 이제 공약에 있었던 것들이죠. 예. 그 예산은 일단 막는다. 이게 이제 야당의 심의 전략이에요. 아주 노골적이라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 보류되는 건 뭐 다 족족이다. 국정과제. 근데 그 공약들은 대부분 야당도 걸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번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을 없애버리겠다. 국정과제를. 뭐 이런 의도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서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서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8일에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발렌싱. 네. 예. 아, 예, 균형요. 예, 네. 균형 맞추기. 김관진, 인관빈, 석방은 법리를 따졌을 뿐이고, 예, 특혜가 아니었다. 라는 걸 입증하느라고, 이번에 세심하게 배려한 듯한, 청와대 수석과 연관된 사건의 인사는 석방했죠. 반면에. 네, 전병헌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요. 예, 석방이 됐고, 예, 이번에 국정원 3차장은 석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균형 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을 MB가 살렸다고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도장이 찍혔던 걸 화이트로 지웠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전 수석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바고요. 예, 현재 검찰이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꽤 나왔습니다. 자, 요 사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구속영장, 예, 실질 심사가 또 있어서 월요일쯤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영장 해설 판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에 총선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결재를 한 사람은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너무 당연히 구속되어 있어야 할 사람인데, 예, 이런 문건이 계속 나오는데 결재했는데 분명히 결재라는 건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 봤다는 뜻이다.
본인은 종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지 정치관여를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네. 있고 이에 대해서 신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다툼의 이야기를 여지가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종북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시 야당 의원들 비난하는 댓글 단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조사 결과 봐도요. 총선 직후의 보고 문건들을 보면 사이버사는 정권 심판과 여당 공격, 정권 교체를 위한 투표 참여 동료 등에 대해서 종북 활동으로 규정해서 대응했다라고 되어 이 있습니다. 야당은 그냥 종북이에요. 예.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종북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군이 대국민 여론전을 왜 합니까? 군이. 정치관여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계속 안보 하는데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자신들의 안보, 자신들의 안위를 챙긴 거예요. 예. 그걸 다 종북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군이 정치 개입하게 했는데 문건도 나왔는데 결재도 했는데 지시도 했는데 구성이 안 되는 게 많이 되나요? 예. 네, 심지어 어제 발표에서는요, 2013년에 첫 조사했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이 방해했던 내용까지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헌병 수사관을 질책하고 수사팀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수사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한 거 같잖아요.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 석방시킨 건은 두고두고 앞으로 거꾸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SBS가 또 하나의 보도를 했는데요.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전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통화를 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사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바로 김태효 전 비서관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게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 당시에 대전략기획관인가요? 예. 네, 대외전략기획관입니다. 예, 사이버 댓글을 긍정적이라고 독려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군이 왜 정권 심판, 여당 공격, 투표 참여 동료 이걸 종북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걸 독려합니까? 군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군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 이 김태호 기획관은 뭐가 잘못됐냐 이거 아닙니까? 네. 종북 활동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북이라는 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정권 심판, 여당 공격, 투표 참여 동료. 이게 종북 활동이라는 이게 뒤에 북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인정한 것들인데요. 이것도 다시 구속영장 김관진 같은 사안으로 김관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멀쩡한 관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새 관사를 마련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국정원 안가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2010년에 원세훈 전 원장이 관사로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에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공작금. 예,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직기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철거를 했는데 심지어 그 철거 비용까지도 해외 공작금을 썼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죠? 해외 공작비를 갖다 쓴 거 보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어떤 강연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를 수익 모드로 삼는다. 지금 되돌아봐도 명언이에요. 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공적이어야 하는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과정의 손실은 다 공동체가 떠안는 사대강 같은 사업이 그런 거죠. 예. 공사비들은 대기업들이 나눠 먹고 커미션도 누가 챙겼겠죠. 거대하게 아주. 근데 이제 강 오염되고 죽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떠넘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 더해서 그 비용의 세금화, 예. 그 범법의 합법화 이런 것까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원회계 같은 사업을 보시면 다 합법의 틀을 쓰고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합법의 틀을 쓰고 있고 또 그 돈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금으로 하고 합법의 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익은 이제 누군가가 챙겨가고 피해는 국민이 안게 되는 자원광물공사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기다 싶은 그런 투자로 결국은 자본 잠식을 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형편에서 공사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나라가 뒷받침하는 공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어려운 걸 이명박 정부에서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예하 측근들도 똑같은 루틴이에요. 대통령이 국가를 수익 모델을 삼았다면 이 핵심들은 공직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을 자기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해외 공작비를 빼돌려가지고 스탠퍼드에 돈을 보내고요. 예, 200만 불 보내고 개인 거점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거기 꼭대기 층은 사적인 사교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여기는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교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이명박적이에요, 이 사건은. 예, 매우 이명박적이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런 사건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몇 년 전이거든요. 예. 저 정도가 드는 것도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는 않았었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차명 계좌는 민간인 댓글 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댓글 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뉴스네요. 원래 이 가짜 회사, 위장 회사, 예. 이 정보기관들이 이런 가짜 회사들을 쓰죠. 특히 해외 공작 같은 거 할 때.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건 중에 가짜 회사가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킹팀, 이탈리아 사찰 프로그램 해킹팀을 구매했던 회사. 예, 그 회사가 실체가 분명한 위장 회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2015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해외 공작 같은 거 할 때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공작 거점이 되는 그런 가짜 회사들, 프론트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런 거. 프론트 컴퍼니.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댓글 공작 때 썼죠. 예. 댓글 공작 때 사무실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댓글 작업이 진짜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그것이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도, 국정원도 다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걸 안보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오히려 진짜 안보는 못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10년의 보수는 안보는 보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 보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했다라고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징역 4년 선고가 났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읍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의 혐의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다라는 대답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 당일에는 법정 문 밖에서 원장만 제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부인 성격 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국정원에서는 부원장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요. 굉장히 여러모로 캐릭터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네. 예, 부인을 직접 취재하거나 통화하신 기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법정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예, 저는 이제 직접 통화한 내용을 알거든요. 예. 성격 좀 있으신, 캐릭터 좀 있으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재밌네요.
아들과 같이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예. 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 멘트는 본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예언적 멘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사실은, 예, 사법적 처벌을 받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성격 좀 있으신 분인데 그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보도됐네요. 네, 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장만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받았습니다.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흘려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당시에 서울 수사 2회장으로 일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라면서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분석 범위도 줄여주겠다라면서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은 결국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죠. 무죄를 그때 당시는 받았는데 그때는 조사 2계장이었거든요. 예, 조사 네, 2계장. 수사 2계장이요. 예. 수사 2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책임자로 이 사안을 덮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2012년 당시 2013년에 조사했죠. 최동욱 그리고 윤석열 팀이 이 수사를 할 때 그때 결국 법정에 나와서는 이 김병찬 서장이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 섭섭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네,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예, 그 연락책이었던 국정원 직원이 그 국정원 직원이 이제 번복을 했죠.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했는데요. 당시에 자신과 20분 정도 통화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범위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줄였냐면은 검색어를 줄입니다. 예, 검색을 해서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 댓글들이요. 예. 예. 그 검색어를 확 줄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리게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바꾸죠. 예.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당시에도 의심을 받았지만 국정원 당시 연락관 안모 씨가 그때는 부인했다가 이번에는 뒤집었어요, 이야기를. 그때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예. 아이디도 나오고 뭐 잔뜩 나왔는데 축소해준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대선 토론회 마지막 날 대선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중앙발표를 네, 혐의 했죠. 없음. 네. 그 유명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지금 뒤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김 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인이 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분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차피 부인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김용판 전 청장 그 이후로 이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었죠. 네, 하지만 경선에서 떨어져서요. 출마도 못했습니다. 경선에서 낙천하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책을 예. 쓰신 분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셨죠. 그때 낙천하고 본인이. 예.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마 뉴스에 나오실 것 같은데 곧 이어서. 뭐지 않아.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서 갤럭시 휴대전화 관련된 규제도 직접 챙겼다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갤럭시 S5의 심박도 측정 센서, 갤럭시 노트4의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 관련 규제를 직접 챙겼다라는 증거를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의료기기인데, 그죠? 이런 건.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건데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만 해준 거죠, 그냥. 그러고 보면 별 청탁을 다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역외 조세 포탈 2조 5천억. 갑자기 국세청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역외 탈세. 네, 신고하라고 했었죠. 신고하면 봐준다는 기간을 갑자기 내걸고, 그때 2조 5천억 정도의 사실은 비자금, 예. 역외 탈세. 그 자체만 따져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오래 갈 액수인데, 그걸 그때 받아준 적이 있잖아요, 국세청이. 이거 누가 시켰는지, 이게, 갤럭시의 심박도 어플도 자잘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그런 딜 중에 일부가 아니었을까 강력히 의심합니다. 이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액수도 큰 액수죠. 계속 잊지 않게 그 부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또. 자, 그럼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또? 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방됐습니다. 이건 약간 멘트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이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책에 두고두고 등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남기는 판결로는 이 기록이 계속 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게 2차 대전 때 나치 전범도 논리가 똑같았거든요. 다 상관 짓이다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거나 극형이 처해졌어요. 그때 독일 재판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직을 맡으려면 공직을 맡을 만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짓인데도 그냥 따랐다는 거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스스로 자질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사회에 그 결과에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굉장히 그 서구 그 헌법적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지시를 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것이 명백하게 위법이라면 이게 이미 70년 전에 이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정도에 걸맞는 어떤 역사적인 판결이나 이게 뭐 6개월 더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문들이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나치 논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범 혹은 모든 그 종범들이 주장하는 난 시킨 데 따랐을 뿐이다. 이거를 법관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지시에서 따랐을 뿐이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트럼프 뉴스 없습니까? 네, 2개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네. 또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병든 강아지라고 불러서요 논란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 증오 메시지를 담긴 영국 극우정당의 동영상을 리트윗해서요. 또 영미 정치권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무슬림 이민자가 뭐 누구를 때린다든가 뭐 마리아상을 부신다든가 뭐 기타 등등 동영상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가짜 동영상이다. 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가짜라고요. 가짜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 극우정당, 극우정당이 올렸는데 이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리트윗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실은 미국, 영국 동시에 주요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BBC나 뉴욕타임즈나 뭐 영국은 가디언, CNN이나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자거든요. 그냥 뉴스 자체도 가짜고 극우정당에서 이제 특정 종교 인종차별적이고 이런 걸 일국의 대통령이 트윗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누굴 때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장면 그 자체를 그리고 다 특정 종교고 최소한의 양식이나 최소한의 예의나 없어요. 그래서 영국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긴장을 촉발해서 증오 연설을 해서 사회 분열시키려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트위터를 했다고 합니다. 니네나 잘해라. 니네나. 영국 니네나 잘해라. 네. 메이 총리를 향해서요. 자신한테 집중하지 말고 영국에서나 신경 써라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영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영국인들만 신경 써야 할 영국인을 왜 자기가 신경 썼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트위터에다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얘기가 전혀 없는 정사꾼 관종. 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사꾼 관종이라고 보고 이적이 짝이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병든 강아지라고 했었거든요. 네, 시크퍼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가 미국식 관종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관종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이게 시크퍼피가. 왜 강아지들이 주인 관심을 끌려고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을 끄는데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이 병든 강아지예요. 자기한테 딱 맞는 표현이네요. 어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예, 그런 니트옷을 해가지고 결국 트윗으로 망할 것 같습니다. 양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210억 대출 의혹 사건, 농협 대출 의혹 사건이죠. 이 문제를 계시다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신 이유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되짚고 있지 않다. 꼭 되짚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농협 사건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농협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하시기로 하신 당시 농협 디도스 사건, 예. 농협 해킹 사건, 예. 이제 한동안 안 나오시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나오셨어요? 예. 근데 요거는 꼭 짚어둬야 되겠다고 하신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예. 그게 이제 그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을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뭐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잊을만 한 번씩 거론되고 뭐 살처분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양 자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그렇죠,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살처분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 한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이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예. 다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뭐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돼지의 이명박 저주.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원.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오.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그만큼 거고.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또 더 있어요. 예. 그 한우 그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라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 돈의 재원은 이제 우리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그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예. 하는 송아지 안정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MB 때에 그것이 발동할 수 없도록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갖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네, 지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뭐 70만 원, 60만 원으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죠.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예.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서 이제 더 이상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은 나긴 나는데요. 예. 그게 그 정책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 숫자가 예.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버리면 그분들이 더 다 이상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안 키우게 되죠. 예. 예. 그러면 한우 번식 기반 자체가 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농촌 경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원금이 액수가 컸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진 않은데. 꼭 삭감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송아지 안정제를 유명무실화 시킨 거는 예. 이게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예. 원래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 예를 들어 불합리해서 혹은 뭐 예산의 낭비여서 예. 세수가 세기 때문에 없애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 액수도 아니고 농가에 꼭 필요한 거였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다고 하면 농가가 유지되는데. 예.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농민이 매년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주면 거꾸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예.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한우만큼 미국소로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 그리고 송아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도 경영 압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뒤끝이라고 하신 게 큰 액수도 아닌데. 네.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우 농가에는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는데 네. 이걸 없앴다는 것은 네. 한우 농가 숫자를 줄이고 거꾸로 미국 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반 정책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의도를 가졌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없애야 되는 나쁜 제도가 아니었는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제도는 있는데 무명무실하다는 네, 거죠. 발효될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렇죠.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한 거네요. 임기 초에.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농가가 안 그래도 한우 농가가 어려운데 이 구제역 때 예. 돼지 소가 엄청난 숫자로 줄었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의 미국 쇠고기 수입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우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게 근데 MB 정부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꼼꼼하네요. 예. 한우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비싼 값에 한우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입 소고기가 늘 싸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경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자란다 싶으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제 소고기 시장 이건 전체적인 문제죠.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 소고기 시장에서 미국 소고기의 값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만 하나만 예. 다른 모든 정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예. 거기 썼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예. 이상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보도들이 생각나냐면 정부의 대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느리니까 계속해서 그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돼지만 300만 마리고 닭은 1000만 마리가 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닭을 살처분한 숫자가 3천만 마리가 넘죠. 박근혜 정부도 네. 만만치 않네요. 3천만 마리. 전체 70%의 돈을 MB 정부에 썼고 나머지 18%의 돈을 박근혜 정부에 썼습니다. 그럼 90% 정도를 88%의 90%를 네, 88%의 돈을 두 정부에 썼고 나머지 12%를 네, 노무현 정부는 5%, 김대중 정부는 7%를 썼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 정도면. 국민들이 이건 진짜 정부의 실력을 비교해 볼 만한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민주정부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실력이 없어서 네. 예를 들어 방역과 관련된 정부의 대처 능력, 조속한 예.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2배 정도를 썼다는 것은 네. 실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5%하고 70%는 12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부는 이건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의심은 스럽지만 결과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단언하지 마시고 저는 네, 의혹을 네. 제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AI 대응이 지금 저는 초기 대응이 아주 그 기민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비교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랬는데 예, 우선 정상적인 정부. 작년하고 원래를 비교를 네. 할게요. 그러니까 철새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야생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는 농가 발병은 딱 한 건 있어요. 농가 발병 한 한 건 건. 있고 지금 이제 닭을 12,000두를 살처분했어요. 12,000. 예. 근데 작년 요 시점을 보면 200만 두 이상을 살처분했습니다. 10,000대 200만.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작년 자료를 다시 살펴봤는데 야생 오리에서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최초의 확진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은 14일 걸렸습니다. 14일이요? 예. 네. 이게 고병원성이다 아니다를 아니다. 확진하는데 14일 걸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틀 걸렸어요. 그 무슨 진단키트가 더 좋은 게 나왔습니까? 그만큼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했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렇지만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뭐 관심과 실력의 문제라고 하죠.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모든 정보를 다 합친 것보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대로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쓴 비용의 12배를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5% 썼고 이명박 예. 정부 한 70% 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늦게 했나? 일부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돼지소를 살처분하도록 방치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의구심에 들어맞는 정황들은 없어요? 그거는 뭐 14배군요. 70%면 그거는 14배. 거기까지 아직은 더 뭐 MB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미국 쇠고기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됐고. 예.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그만큼 예. 줄어든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우 비싸고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구상이었다면 천재적인 구상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렇죠. 누구 특정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됐겠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면 대부분 살처분을 해결한 겁니까? 초기 대응이 아니라? 그렇죠. 살처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우왕좌왕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가서 방역국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 대응도 중요하고 방역의 체계를 바로잡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방역국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축 방역관을 시군 단위로 다 새로 뽑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농가가 발병되는 과정도 보면은 옛날처럼 이제 막 죽어나가고 이래서 확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가축 방역관이 농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출하를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축 방역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갖고 자기 돈을 주고 농장에다가 오리를 5마리를 사가지고 나옵니다. 이 방역관이.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이미 퍼진 다음에 발견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방역관이 의심스러워 예, 쏟아낸 출하 거예요. 전에 검사를 한 거고 검사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그 오리를. 방역관 크게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칭찬받고 상 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도 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혹시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기여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도 오리에서 발병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쭉을 살펴보면은 항상 오리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야생 오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야생철새에서 인플루엔자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사육하는 오리한테 전염이 돼요. 네. 근데 오리는 야생 철새들이 오는 도래지 같은 연못이나. 예, 그 비슷한데 또 사육을 합니다. 주변에. 가니까. 예. 그래서 옮겨지는구나. 그런데 오리가 닭은 이제 오염이 되면 금방 그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되고 죽고 막 이랬는데 네. 오리는 내성이 강해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쫙 퍼져나가서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뭘 했냐 그러면 예. 2번 이상 발병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휴식제를 도입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갖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기 발병하던 농가들의 농장에는 오리가 지금 없습니다. 자, 의원님. 예. 일부러 마무리를 안 하신 건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번 더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 계속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3%였어요.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가 아니라. 3%였어요? 예. 예.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홍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너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8시 뉴스 전에 58분 날씨 예보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날씨 기상정보가 안 나고 시그널 음악만 1분 정도 나왔어요. 예. 알고 봤더니
기상 정보를 전하는 분이 전날 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시 잠시 깜빡 조신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청자들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겠네요. 그런데. 그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총장님 얘기 진행하기 전에 바로 앞 순서에 김영건 의원님 전혀 새로운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저도. 노무현 정부 때 3%밖에 안 쓴 비용, 설치문 비용을 이명박 정부 혼자 70%를 썼다는 거 아닌가. 네. 그 최근 4개 정부를 다 합친 비용의 70%를 혼자 썼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바로 직전 정부가 3%밖에 안 썼다고 하면 똑같은 공무원 체계에 똑같은 뭐 진단 시스템에 똑같은 프로세스 공무원들인데 갑자기 20 몇 배가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3조씩 이렇게 들어간. 보상 금액만 3조고 예. 그러면 살처분 하기 위해서 땅 파고 싣고 뭐 이런 그런 비용도 조 단위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건 의원님은 이제 농가 피해 관점에서 보셨는데 예, 이거 농가 피해 관점만 볼 게 아니고. 거꾸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수출업자라든지 예. 또 국내 수입업자, 예. 그 외국 수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중소 수입업자들은 다 망하고 대기업들이 수입업자로 재편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관련된 업자들 그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은 없는가? 이제 피해를 본 농가의 입장에서만 이제 보셨는데 저는 듣다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게 이 업계의 생리인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설마가 전혀 없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예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건 의원실에서 이 사안을 농가 피해 관점도 중요한데 거꾸로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본 업계가 혹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질 거라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전문가로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작년 12월 9일 이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날입니다. 네. 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인데 이때 갑자기 국세청이 다스를 세무조사를 했다. 예. 한 단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저께인가요?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이때 세무조사를 해두면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때 해두면 정권이 넘어가도 금방 못한다. 네. 그런 용도거나 혹은 혹시 세무조사를 하면 걸릴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 혼자 브리핑을 했었는데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한 대로 맞다고 보고요. 제가 올해 연구해 왔어요. 이분들의 사과 방식은. 2012년도에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시점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그 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그때 이루어진 거하고 16년도 말에 이루어진 것도 2017년도에 탄핵이 되면은 선거가 있어 이게 예상이 그러니까요. 되는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조사는 5년 만에 한 번씩은 이제 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돌아서서 또 조사를 할 수가 없도록 통상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보통 다시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 정치적 세무조사 이렇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갑자기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중복조사 내지는 뭐 정치적 세무조사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조사를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국세청장을 하신 전문가라서 그렇게 보시죠. 네, 이게 한 예방주사의 성격이 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전문가 연구가로서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세무 쪽도 전문가로 지금. 그렇지 않다면 너무 이상한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미국 공장이 어려워서 법인세가 줄었고 뭐 그래서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끝냈다고 단신이 나왔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석 달간 조사를 했는데 뭐 별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거. 없다. 그게 이제 예방주사죠. 원래 이게 조사가 됐으면 이 다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 또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했으면 사실 통합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통합조사라는 것은 이 다스 안에 그 김재정 씨 상속세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도 지금 상속세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거든요. 아, 상속돼서.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다스의 비자금이 또 있다는 이야기도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특검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한 자금 흐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SB 글로벌 로직스에서 다스로 들어간 돈이 1,485억이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된 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통합조사를 통해서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법인세가 그때 이미 줄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조사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죠. 할 짓을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했어야 할 걸 하지 않고 그냥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만 탁 남기는. 기록 남기는 예방주사다.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청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이분이 하는 청장님이 말하면 그런 겁니다. 청장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김영건 의원이 들고 온 오늘의 사안이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축산업협회장에 와서 초대받아서 앉아서 있었어요, 그때. 예. 그 커넥션들도 떠오르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 관점에서 새로 봐야 된다. 예, 반드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스를 국세청이 다스를 갑자기 세무조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뜬금없는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깐 짚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하면 다스에서 나올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 예. 뭐 제가 다 언급도 안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 하기 위한 거다. 승계 문제라든지 예. 그 국세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붙었다 하면. 예, 이거 내용을 지금 사실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이거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 지금 우리 정부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달리 그 문재인 정부는 저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각 부처를 조사를 하라 마라 지금 지시를 안 하죠. 지시를 지금. 안 하는 정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부처에서 각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부처가 거죠. 스스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익숙해져 있던 상태로라면 지금 부처에서 그냥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걸 하라 마라 소리를 안 할 거예요. 검찰에도 그걸 안 해가지고. 네. 예. 검찰도 답답하다고 하고, 거꾸로 검찰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갑자기 전병헌 수석 나오고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 우리한테 말도 안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죠. 예,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한테 아마 저항이 상당히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총장을 지내신 분이 저희 방송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너무 잘 아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세청에 대해서 이거 왜 안 하냐고 계속 묻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셔야죠. 플랜 다스의 계획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지금 드디어 끝났습니까? 예, 끝났는 상태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플랜 다스계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주식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캔코에서 그것을 이제 매물로 내놔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매물은 나온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평가가 끝나서 매물로 나오는 시점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아마 예상되는데요. 그 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금액을 책정을 하고 바로 올릴 수가 있는 상태로.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는 열었나요? 예, 홈페이지는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는 쇼미더머니 모알.kr 우리 코너하고 똑같은 이름이고요.
쇼미더머니 5월 KR이요? 5월.kr. 5월 KR. 근데 아직은 이제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평가 이루어지고 금액이 책정돼야 예. 되니까. 지금도 뭐 들어온 분이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실제 금액이 될 때는 우리 1대1로 전부 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뭐 혹 유사수신 행위니 뭐니 하는 그런 네,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하기 법적 위해서 절차는 모든 다 것을 준비되었고. 다 네. 거쳐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예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이제 네. 벌써 많이 지금 들어오고 쇼미더머니 5월 어제는 KR. 한 번은 저 이게 이게 접속이 폭주해서 예. 약 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 서버 용량이나 혹은 뭐. 그걸 자꾸 늘려야 된대요. 네. 그 돈 좀 들어가는데요. 그 트래픽이나. 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참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그 자기들이 그 이 재능 기부 내지는 자기들이 직접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걸려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쇼미더머니 5월 KR로 플랜다스의 개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게시판만 열려 있는 상태고. 예.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쇼미더머니 5월 KR. 자, 그러면 그게 언제 예상되죠?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말 12월 초에 지금이네요. 예, 지금 시점인데 아직 지금 나오지 말이 않는 걸로 없습니다. 봐서 요번에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네. 그 재무제표 속에 이익금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매출은 늘었는데 누군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거는 2010년 2007, 8년부터 지금 한 10년 전까지를 제가 쭉 네. 보니까 매출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 왔는데 네. 이익금은 똑같아요. 거의 뭐 3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익금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누군가 그래서 상당히 가져갔다? 그 분식에 의심이 되는. 분식 의심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매출이 늘어나면 예. 그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비율로 사실은 당연하죠. 이익도 늘어나야 되는 게 예.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매출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3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결손은 한 번도 없었지만 계속 이익금이 계속 그 수준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몇백 원 늘었는데 이익금이 그대로입니까? 10년 그렇죠. 사이에? 1조 정도 선에 있다가 지금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육박하는데 거의 3배가 됐는데도 그래도 이익금 그대로 이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예,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회계 감사라든지 뭐 세무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보면 예. 이렇게 계속 이익금이 이렇게 맞춘 듯이 계속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제대로 본 것이 아닌가. 근데 요것만 봐도 분식회계 의심을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이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머지않아 플란다스에게 이 다스 주식 3% 매입 프로젝트. 예. 만약에 3%를 매입한다면 현행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혹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임시주주총회를 우리가 정부를 할 수 있어요. 임시주주총회. 근데 임시주주총회를 하는 의미는 주주총회를 했을 때도 우리가 3% 주식 가지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묘수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명박 씨 개인 재산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차명으로 네. 주식을 해놨다고 하면 만약에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이명박 주식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의결권이 제한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3%가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를 이제 저희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캔코 주식 다 합하면 19.98% 정도 되니까요. 예. 실질적인 이사 선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3%가 3%가 아니군요. 그렇게 되면.
주식이 있는 거라면 그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3%가 아니라 몇십 프로의 효과를 그렇습니다. 내겠군요. 이거는 주식을 이제 저희들이 큰일 났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주주가 되면 예. 바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얼마나 철컹할까요? 덜컹할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3%지만 30% 혹은 뭐 50% 정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51%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명인 거를 밝히기만 한다면. 밝히기만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지금까지 그 정황을 보면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명 의혹은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수사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 소유자들은 사실은 5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 이외에도 뭐 대표 소송 제기, 예를 들면 이사들이 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 해임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해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사 해임 청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 행위를 그만두라는 또 유지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지는 이제 그만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회계 장부를 계속 우리 열람을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 인선 청구권도 있고요. 검사 인선 청구권은 뭡니까? 검사를 이제 우리가 인선을 해서. 네. 여기서 검사는 검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이거 회계 검사. 회계 검사. 회계를 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예. 그 법원에 이제 검사인을 선임해서. 예. 뭐 예를 들어 회계법인 누구를 선임해서 법원에 이제 검사인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네. 회사를 이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많은 일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3% 뭐 이 중에는 1%만 가져도 되는 데 있는데 3%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고요. 네. 일단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요구도 하고. 쇼미더머니 홈페이지 방금 다운됐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아마 방송 들으시다가 들어갔나 봐요. 트래픽을 트래픽 예상되니까, 예. 계속 선을 늘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좀 비용 좀 들어갑니다. 예. 예. 그 전에 혹시 기부받는 방법도 있나요? 하다못해 서버 비용이라도 받는?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회비 내는 거 하고, 네. 그다음 또 저희들이 후원을 받으면 지금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네. 신고를 하고 이제 후원을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방법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3%로 3%가 3%에 불과한 게 아니라 3%만으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있지만 이제 이게 차명 주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예. 그게 삼성생명의 그 이건희 그 차명 주식도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명이 밝혀지면 이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가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네요. 그렇게 큰 회사를 3%를 모아가지고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큰일 났습니다. 이 뉴스를 만약에 실소유주들이 들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미울까요? 한 가지 플란다스의 개는 홈페이지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가지고 계속 뭐랄까 이건 디도스 상태죠. 많은 분이 접속해가지고 예. 합법적인 디도스 상태고요. 좀 기다렸다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2조 5천억 정도, 예. 역의 탈세를 2015년에 갑자기 봐줘가지고, 예. 합법화하도록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세금도 안 물리고, 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예.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었죠. 전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5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조 5천억이라는 게. 그 2조 5천억 속에 5천억을 그때 의심했던 거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최경환 전 장관하고 네. 그 법무부 장관 두 사람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예. 액수도 뭐 2조 단위 사실은 이거 비자금을 합법화시켜준 거잖아요. 그렇게 봐요. 해외에 빼돌렸던 비자금을 예. 그냥 정상적인 돈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돈이 나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돈이 나갈 때는 회사 돈을 횡령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해외에서 또 신고해야 될 소득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 안 하고 거기에 묻어뒀을 수도 있고 네. 또 해외 간의 거래에서 뭐 예를 들면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국내에 안 들어오고 커미션으로. 외국에서 네.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사실 형사처벌이 돼야 될 사항들이죠. 형사처벌되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긴 기간 갈 수 있는 액수죠 이게. 그렇죠. 엄청난 게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그 또 특정한 기간을 왜 그 기간으로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그때가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예. 부회장하고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일은 없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특혜도 어마어마한데 예. 이게 그냥 국세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 기간을 열어가지고. 네. 그래서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왜 했는지도 예.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 네. 그런 조치를 할 때는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삼성이 2조 5천억의 금액이 이렇게 해서 합법화됐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몰랐죠.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고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매우 의심스러우시죠? 매우 의심스럽죠. 매우 이거는 왜 그 시기에 하필 그렇게 했으면 IMF 때 그 은행들끼리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초법적인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초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 정상적으로 추징을 한다면 얼마나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범죄 수익 같으면 다 몰수를 해야죠. 몰수군요. 이게 범죄 수익인지 아닌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세금만 받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돈일 경우로 상정하고 세금만 받고 말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거를 왜 이렇게 들여왔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다 그냥 들어왔겠죠. 그렇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으니까 요 기회를 일부러 열어서 이 돈이 들어온 것이고 그럼 몰수군요, 몰수. 예. 예. 그게 범죄 수익이라면 다 몰수를 해야죠. 범죄 수익으로 확정된다면. 알겠습니다. 자, 플란다스의 개 드디어 홈페이지는 열렸고요. 3%는 생각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만약에 차명 주식이라는 게 밝혀지면 나머지 유예권이 다 제한되기 때문에 3%가 50%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새로운 소식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는 접속자가 많아서 예. 그러면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권도 이사들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가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 참 밝혀지면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51% 효과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참 좋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3%로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겠군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차명 주식을 저희들이 밝혀야죠. 네. 청장님? 예. 저 뭐 하나 시켜주세요, 그럼. 부회장이나 이런 거 좀 시켜주세요. 자, 홈페이지 열렸습니다. 네.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열렸습니다. 너무 접속자가 많아서, 예. 오늘 저녁에나 한번 다시 해보시고, 지금은 폭주하고 있어서 안 열리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자 플란다스의 개주.